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결혼 생활에서 고부 갈등, 시댁과의 균열 등 다양한 이유로 연을 끊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며 다가올 결혼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도 했었죠. 그래도 주위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잘 사는 것 같기에 나도 잘 살면 된다. 긍정적으로 살자 하며 생애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것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아주 대단하고도 대단한 남편의 계획에 올가미처럼 걸려들었네요. 제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일 관련으로 서로를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24살 대학을 졸업한 뒤 세무사로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은 그런 제가 담당하던 어느 회사의 회계부서 직원이었죠. 처음 남편과 만난 건 28살 무렵이었어요. 담당하던 회사의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세금 신고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려주려 했을 때였죠. 당시 신입사원이던 남편은 혈기 넘치는 말투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주의사항을 듣겠다 했고 그런 남편의 패기가 저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뭐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은 언제 봐도 보기가 좋은 법이잖아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참 좋은 사람으로 봤죠. 그러니 2년이라는 연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고요. 2년간 봐온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거라 오만 걱정을 하면서도 내심 제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좋게 봐왔던 남자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 두 분 다 절 너무 좋다며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 직업이 세무사라고 했지? 진짜 다행이구나. 우리 애가 다 좋은데 경제관념이라곤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서 내가 아주 속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네가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주 찰떡궁합 아니겠어? 맞아. 얘가 돈도 벌고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 애가 벌기만 했지 아주 돈 관리는 쥐똥만큼도 안 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았거든. 회계팀이란 놈이 어떻게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지 우리가 아주 그동안 소가리를 했다. 그래서 날은 언제 잡기로 했니? 우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 너처럼 좋은 애를 얘가 또 어디서 만나겠어. 그러니 기왕이면 얼른 결혼해라, 응? 결혼 허락을 받기도 전에 먼저 남편과 결혼을 해달라고 선뜻 제안하는 말에 저 역시도 시부모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시부모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가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딴지를 그렇게 걸고 넘어졌다는데 그래서 저와 남편 모두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시간에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바람에 제대로 전화가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부재중이 한 5통 넘게 남아있는 걸 보고 얼른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야? 당신 무슨 일이라도 있어?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뭐 회사에서 잘못이라도 했어? 그게 아니라 자기야,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빠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말기래. 어제 결과 나왔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신대. 어쩌면 좋아? 뭐 췌장암? 이렇게 갑자기? 평소에 뭐 아프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암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말부터 할 수가 있어?
아무튼 일단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 좀 와봐. 일단 우리 결혼도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시부가 암에 걸리셨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아주 울고불고 인사불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도 못 가고 집에서 아프다는 시부 붙잡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다 하네요. 시댁에 와줄 수 있냐는 남편의 말에 일단 서둘러 회사 일을 정리하고 반차까지 사용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 가서 더 대박인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겠어요? 전 이런 일이 내 생에도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식탁에 탁 앉히더니 시부가 폭탄 선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도 얘 통해서 들었지? 내가 췌장암 말기라는구나. 그것도 이제 3개월이면 내 목숨이 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모든 가족들에게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일을 한번 털어놔 보려고.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무리 췌장암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당신이 먼저 목숨을 놓아버리면 어떡해? 다들 열심히 살면 3개월은커녕 1년도 더 산대. 그러니 당신도 긍정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가 당신 얼굴 보기 너무 미안해서 차라리 이렇게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참에 나도 회개하고 나머지 목숨 태우려고. 사실 당신한테도 말 못했지만 나한테 혼의 자식이 하나 있어. 벌써 10살이고 딸이야. 시부를 뺀 나머지 사람들 전부 놀라고 자빠질 뻔했죠. 특히 시모는 아주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얼굴에 핏기가 전부 사라지고 뒷목까지 잡으며 뭐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 분 다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시부는 그 회개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어떡해. 나는 딸이 가지고 싶은데 당신은 더 이상 애를 못 낳게 됐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과 잠시 이혼하고 애만 만들어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잖아? 아빠,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너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 둘째, 그러니까 내 딸 낳아준 사람은 지금 며느리랑 같은 나이야. 어쩌다가 탁구 모임에서 친해지게 됐는데 참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더구나.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당신하고 곧 며느라가 되래. 그리고 장한 우리 장남,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시부한테 글쎄 10살짜리 딸이 있는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폭탄을 떨구고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시부.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더 환장을 노릇이었죠. 그런데 걔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20살 갓 성인 된 나이에 딸한 사람 만나서 좋다고 매달리고 애까지 낳았는데 어느 부모가 좋다 하겠어. 나도 알아. 나도 이런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아는데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거기에 내 딸이라는 애가 배까지 곱는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그러니 내가 죽고 나오는 돈들 걔한테도 좀 나눠줘. 내가 죽으면 애 양육비 대줄 사람도 없어지는데 그 어린 거 가엾잖아, 응? 심지어 그 애는 지금 시부의 상간녀가 키우고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띠가 2번을 돌고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애를 낳았는지. 당장은 가족이 아닌 제가 듣고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시모와 남편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는 상간녀가 키울 거니까 걱정 말라고 본인 죽으면 양육비나 좀 대주라며 자기 앞으로 된 보험으로 나올 돈 많지 않냐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저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나올 뻔한 걸 꾸역꾸역 참아야 했어요. 말이나 되나요 이게?
대체 여기 누가 그 양육비를 줄 생각을 하겠어요? 피 하나 이어지지 않은 시모가 줄 거야? 아님 피가 반쯤 섞인 남편이 주겠어요? 아니면 당장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편 동생이 주겠나요? 아니, 이걸 대체 누가 들어준다고 이 기회를 삼아서 회계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이런 말을 늘어놓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죠. 시부의 폭탄 발언에 시모 뒷목을 잡던 그 손을 그대로 옮겨 시부 머리채 잡고 거품을 물었죠. 저랑 남편이랑 시동생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정말 시모가 시부를 죽일 지경이라 이젠 뜯어 말리고 진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니까요.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당사자인 저도 그랬는데 청취자분들은 어떨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니 정말 놀랄 노짜였습니다. 그날은 당장의 복잡한 상황 속에 어떻게 수습은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제대로 하자고. 그날은 자기도 미안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만난 시모는 제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못 볼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랑 만나서 이런 지경에 왔을까? 내가 지금 이런데 넌 어떨까 싶다. 정말 아가, 정말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네 앞에서 뭐라 할 수가 있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날 정말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저 정말 놀랐어요. 그나저나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지금 당장은 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어린 것을 버리자니 또 애들 아빠 피가 섞여 있다니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지금 몇십 년을 살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시모의 말의 순간 나 이런 집에 시집가도 되는 거 맞나 싶었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는 집에 그것도 지금 당장 정리된 것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속이나 안 뒤집어지면 다행이지. 이날 이렇게 시모와의 대화를 끝내고 나서 바로 친정에 그날 있었던 일, 시모가 했던 말들 얘기하니 당연히 제 친정집 분위기도 엄청 다운됐습니다. 당연하죠. 결혼 얘기 오고 가고 상견례 날짜 잡자고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달이 났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대로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너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살 수나 있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그런데 이건 동석 씨가 잘못한 일도 아니잖아. 동석 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걸 전부 동석 씨 책임이라고 당장 결혼 없던 일로 하자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정말 막말로 그 애를 그 집에 들이자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 어린 것한테 들어가는 비용 당장은 그래 사돈 돈으로 어떻게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도 당분간일 뿐이잖아. 아빠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다. 일단은 네가 그렇게 직접 말하기 힘들면 내가 먼저 만나서 말은 꺼내보마. 어떡할래?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반대를 말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를 믿어주고 밀어주시던 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 일이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꼭 남편과 이렇게 없던 일로 해야 하나 생각했죠. 그런 제 생각을 아빠가 읽었는지 아빠는 남편한테 본인이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고 제게 그렇게 말한 며칠 뒤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시댁일을 일절 물어보지 않았기에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던 찰나였죠. 솔직하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빠가 총대 메고 물어본다고 하니 어쩌면 전 반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잘못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도 제가 직접 남편에게 물어보기엔 난감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 자네 집 얘기는 우리 딸 통해서 들었네. 그래서 자네 집에서는 그 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나? 아빠의 직접적인 물음에 살짝 남편은 어물쩍거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찰나 이내 마음을 굳혔는지 말했습니다. 사실 그의 집으로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저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저희 집안 사람 아닙니까? 이대로 모른 척하기도 좀 그래서 애만이라도 우리가 보듬자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밖에서 난 자식을 집안까지 들였다고? 지금 자네 집 제정신인가? 난 자네 집처럼 제정신 아닌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보내네. 이게 어떻게 쟤들이 된 처신이야? 장인어른,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사람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의 얼굴 한번 다 같이 보자 말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그 애를 만났는데 미워도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보듬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나?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냔 말일세.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랑 남동생이 말린다고 어머니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정말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애를 키우겠다 말씀하시니 제가 어찌 자식된 도리로 안 된다고 계속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남편의 말에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어이가 너무 없어서요. 시부가 밖에서 낳은 혼의 자식을 집안에 들이는 것도 모자라 시모가 키우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네요. 그것도 시부가 죽는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하는 억지에 만난 그 애를 말이죠. 그리고 애를 본 시모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면서 그 애한테 정을 붙여본다고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봐보라고 데리고 들어온다 했다는 거예요. 저희 시모가 별명이 부처라고 남편이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아무튼 저도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에 물론 세상은 넓고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으니 그 결정에 저도 왈가왈부할 순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시댁의 결정에 어떻게 저도 막내 동생을 보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대로 헤어질 순 없다며 제 바지가랑이 잡고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애가 어쩜 낯도 안 가리고 성격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더군요. 딱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성격의 아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시모는 평생 아들 2명, 그것도 천방지축들 키우다가 이런 시부의 딸을 보더니 시모도 은근히 예뻐하는 눈치더라고요. 저한테도 언니 하면서 귀여움을 떠는데 솔직히 제 마음도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요즘 애도 안 나와서 난리라는데 이런 귀여운 애를 모르는 척하면 벌을 받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완전 타인인 저도 이런 마음인데 시댁 사람들 기분도 이런 기분일까 싶어 조금 납득은 가더군요. 제가 이땐 정말 미쳤죠. 결국에 저는 헤어지는 것보다 얼른 결혼을 해치우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찝찝함은 있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결혼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는데 결국 시부는 저희 부부의 결혼식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3개월보다 2배 정도 더 버티셨지만 결국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암이 이미 여기저기 전이가 되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 마지막이 참 힘들게 돌아가셨죠. 시부 장례식, 저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시부 상간녀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것도 3일 내내 같이 장례식장을 지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말이에요. 정말 예쁘고 참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정말 멀쩡한 제 동갑 여자가 그저 시부를 많이 사랑한 게 장례식에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상간녀가 말했습니다. 초면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저희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냈겠죠. 해가 지나기 전에 저랑 딸은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니까요. 네? 애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셨다고요? 어떡해요? 아버님 말로는 그런 돈은 없으셨다고. 그이가 애 키우는 건 많이 도와줘서 저도 그간 많이 모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저희 행동이 민폐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솔직히 저도 둘은 힘들어서요. 정말 염치는 없지만 제 애이기만 한 것도 아니니 애는 그쪽에서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저도 보태겠습니다. 일본으로 돈 벌러 가야 된다면서 자기 딸을 시모한테 맡긴다는 시부의 상간녀.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지 양육비를 본인이 보태겠다 하더군요. 지금 애를 저희 보고 키워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본인은 애 양육권은 포기하겠다? 지금 애 아빠가 이렇게 간마당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솔직히 저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 정말 저도 사정이 안 좋습니다. 집에선 절연한 지 오래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부탁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애를 끝까지 책임지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엄밀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쪽이 먼저 사절입니다.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니 억지로 데려가셔도 애를 제대로 키울지도 모르겠네요. 네, 당신 말대로 애는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본인 말대로 양육비나 제대로 챙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시모 보고 애를 대신 키워달라고 하던 시부 상간녀에게 엄청나게 쏘아붙이던 시모. 그러면서 애를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 말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시모의 모습에 순간 멋진 사람이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부가 돌아가시고 약 2달이란 시간 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엄청 티격태격하긴 했어요.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시부가 돌아가셨으니 천천히 식을 올리자는 파였고 남편은 그래도 준비하던 대로 빨리 진행하자는 파였죠. 제가 사실 식을 좀 미루자 했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제 직업이 세무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예상이 가실 겁니다. 세무사가 언제 제일 바쁠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웨딩의 계절이라는 봄은 절대 식을 올리기에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때 세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준비하던 것들이 있으니 이대로 미룰 수 없다고 아등바등 결혼을 진행하자 억지를 부리는데 부모를 보낸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붙잡고 더 이상 저도 화내기는 좀 그래서 그러자 했죠.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대역죄인처럼 일주일이라는 장기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물론 연차가 정확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써서 총 9일을 쉬는 일정이었으니 한마디 단단히 들을만 했죠. 결혼식에 참석한 제 친구, 지인들 챙길 틈도 없이 결혼식은 눈꽃을 새 없이 바빴고 그렇게 어떻게 식이 끝났는지도 모르게 저와 남편은 그대로 신혼여행길에 올랐고 신혼여행에서는 뭐 남들과 똑같이 보내면서 몸을 푹 쉬는 그런 여행이 되었네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정말 쉴 틈 하루 없이 회사로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간 밀린 제 업무를 해주던 동료들에게 여행에서 사온 가격대 있는 선물을 돌리고
정말 정신없이 5월 한 달 내도록 바쁘게 야근을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도 이런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바쁜 일들이 한풀 꺾이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죠. 신혼부부 특공 때문에 혼인신고 필요하다면서 저번에 내가 준비했던 서류 어디다 뒀어? 지금 당장 하러 가자. 그래야 대출도 빨리 신청할 수 있다면서. 처음엔 저도 요즘 신혼부부들처럼 혼인신고 없이 지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신혼부부 특공 넣는다고 빨리 혼인신고하자고 해서 일단 미리 필요한 서류들은 바쁠 때도 틈틈이 준비를 해뒀었거든요. 가서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정말 가서 그냥 바로 혼인신고하고 오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혼인신고? 나 혼자서 가서 다 하고 왔는데? 어차피 당신도 그냥 할 거였잖아. 귀찮게 둘이 움직일 필요가 뭐 있어? 뭐라고? 당신은 어떻게 혼인신고를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혼자 진행할 수가 있어? 그게 혼자서 마음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법이 이토록 허점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했죠. 세금은 그렇게나 증거, 서류 따져가며 열심히 걷어가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같이 가서 동의한 일도 아닌 것을 이렇게 간단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어이도 없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다시 가서 서로 서류 확인 좀 하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왜 같은 일을 2번이나 반복해야 해? 귀찮아 하면서 발을 빼는 거예요. 이에 싸한 기분을 느꼈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제 촉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걸 시댁을 방문하면서 알게 됐죠. 신혼여행 후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며느리로서 방문한 시댁이었어요. 시모는 제 방문에 반기는 기색은 있었지만 조금 뭐랄까? 이전과 같은 반가움은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늦은 나이에 애까지 보게 되었으니 피곤해서 그런가. 그리고 역시나 집에는 그 문제의 막내 동생도 있었습니다. 딱히 먼저 아는 척하기도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안녕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편의 막내 동생이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언니 핸드폰 있죠? 저랑 문자 주고받아요.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10살이라는 애가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그래 하면서 번호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막내 동생은 제가 본 기억 속에서 가장 밝게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더라고요. 번호 하나 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머쓱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막내 여동생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애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우리 아빠 비밀 다 알고 있어요? 난 이 가족 비밀 다 아는데. 내가 언니한테만 살짝 알려줄까요? 뜬금없이 시댁의 비밀을 다 안다며 자기가 가르쳐주겠다는 막내 동생. 순간 무슨 소리지 싶었지만 애가 하는 소리니까 뭐 어이없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라 했죠. 언니는 내 아빠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시아버지? 그럼 내 엄마가 그 예쁜 언니라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당연히 우리 시아버지가 너희 아빠지. 아버님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지금 일본에 있잖아. 너 엄마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니?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빠랑 결혼을 했겠지. 언니는 당한 거예요. 우리 아빠랑 할머니, 이 가족 모두한테.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듣는 건가 싶었고요. 그렇게 제가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가 톡으로 무슨 사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과 막내 동생이라는 그 아이가 나눈 대화였어요.
아빠는 그럼 지금 내 엄마가 되는 그 언니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한 거야? 할아버지가 내 아빠라고? 어허, 거짓말이라니. 아빠가 어디 그런 나쁜 행동을 했겠어? 그건 그냥 할아버지가 연기가 꿈이라서 그랬던 거라니까. 아빠 못 믿어? 그럼 할머니랑 싸웠던 그 예쁜 언니는? 그 언니한테 왜 내 엄마라고 그러고 싸웠어? 그 언니도 연기 도와준 거라고 전에 말했잖아. 왜 자꾸 아빠가 두 번 말하게 해? 아, 그럼 우리 가족은 그때 다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고 없잖아.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연기야? 그건 연기 아니고 진짜야. 할아버지가 혹시나 지금 네 엄마 된 사람이랑 아빠가 헤어질까 싶어서 연기했던 거야. 너도 예쁘고 착한 언니가 엄마 돼서 좋다고 전에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언니는 우리 가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왜 다들 속이려고만 하는데? 난 정말 모르겠어. 할머니도 삼촌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왜 그랬는지. 우리 딸은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일은 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알겠지? 어질어질했습니다. 대화 속에 이 남자가 왜 막내 동생이라는 그이한테 딸이라고 하는지도, 아이는 왜 가족이 연기를 하냐 묻는지도,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이게 정말이라면 제가 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상상도 안 갔으니 말이에요. 언니는 처음으로 날 보고 제대로 웃어주고 이야기 나눠준 사람이라서 나 어린애 취급 안 하고 제대로 봐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아주 혼나야 해. 나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면서 자기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쵸? 10살밖에 안 된 이 영약한 어린 것이 지금까지 자기 아빠, 그러니까 제 남편을 엿먹이려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을 테니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돌이킬 수 있겠지 뭐 싶어서 이제 말해준 거고. 정신을 차린 전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2가지만 질문할게. 일본으로 간 그 여자가 네 엄마가 정말 아니야? 정말 내 남편이란 사람이 네 아빠고? 응. 난 아빠나 우리 가족들처럼 거짓말 안 해. 학교에서 거짓말은 나쁜 짓이라고 배웠거든. 그 예쁜 언니는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날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할머니도 연기하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아이의 말에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죠. 어떻게 혼외 자식을 맡아달라는데 양육비로 퉁칠 수 있는지. 아마 돈으로 매수한 연기자였으니 당연할 수 있었던 거겠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빠랑은 헤어질 거야 묻는 이 아이한테도 말이죠. 전 일단 아이에게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에요. 아이는 자꾸 절 채근하더라고요. 빨리 제가 알게 된 이 사실을 폭로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어른들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증거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튼 채근하는 아이에게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날들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게 벌써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란 놈은 제 옆에서 쿨쿨 잘 만졌죠. 그때였어요. 아이와 나누던 남편의 톡 사진이 떠올랐던 것 말이죠. 아이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정도면 시댁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눈 것들이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얼른 남편의 손을 들어 화면 잠금을 풀고 남편의 톡에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대단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그 대화 전체를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애는 너 밑으로 잘 넣어둔 거지? 어때? 며느리 그것은 아직 몰라? 당연히 모르지. 걔 지금 정신없는 기간이라 이거 신경 쓸 시간도 없어. 내가 얼마나 눈썹 휘날리게 달려가서 혼인신고했는지 엄마도 알면서 그러냐? 형, 그러다 형수가 알면 어쩌려고. 진짜 우리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 맞아? 뭐가 그렇게 겁나? 어차피 몰라. 이거 다 만들어낸 아빠도 이렇게 가고 없는데 뭐 어때? 걸리면 아빠 탓으로 다 돌리지 뭐. 그 사람 가는 마당에 머리 한번 잘 굴렸다니까? 요즘 애가 10살이라고 하면 제대로 장가 한번 가기 힘든데 아주 잘 됐지 뭐. 오래오래 걔 붙잡고 살아. 애 만들고 나면 그년도 헤어진다 뭐하자 말 못하겠지. 그때까지 꼭 참고 있어. 알겠지? 최대한 빨리 애 만들어 볼게. 엄마 아들이 그런 능력은 또 기통차잖아. 그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친정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법에는 빠삭한 제 친정아빠는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고 확인을 해보자 하더군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노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확인한 가족관계 증명서. 아주 떡하니 제 딸이라고 이미 올려뒀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했죠. 왜 자꾸만 서류 확인을 하자 해도 피하려 했는지. 다행이라면 정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을 알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모르고 살았을까 싶어서 지금도 아주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아빠의 조언대로 일단 집으로 가서 남편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당신 이거 대체 뭐야? 당신 동생 이름이 왜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 딸이라고 나와 있는 거냐고. 당신 모른 척 넘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딸한테 다 들었으니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불륜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네가 낳은 딸이라며. 얼마나 딸한테 잘해준 게 없었으면 네 딸이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하냐? 이 상놈의 자식아.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처음엔 당연히 완전 당황을 했죠. 당신 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냐고. 어떻게 애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난리를 피우냐? 지금 당신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지금 내가 다 알았다고 했는데도 발뺌을 하시겠다? 네 딸하고 친자 검사만 해보면 당장 진실을 알 수 있는데도? 그래도 발뺌을 하시겠다 이거지? 이제 보니 아주 제정신이 아닌 놈이네. 너 진짜 제대로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애가 뭐라 했길래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데? 뭘 듣고 와서 이러는 건지 알기나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일단 막내 동생 올린 건 내가 사과할게. 그런데 아빠도 없는 마당에 엄마 밑으로 못 들어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밑으로 넣었어. 그거 하나는 내가 미안하다. 당당하게 애를 밑에 넣어서 미안하다 말하는 남편. 그러면서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어이가 없어서 화가 폭발하다 못해 이제는 사람이 냉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미니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내 딸인데 그럼 내 밑에 있지 누구 밑에 있겠어? 이미 혼인신고도 한마당에 네가 뭘 어쩌려고. 뭐 무효소송이라도 해보시게? 소용없을걸? 나도 다 알아보고 이미 진행한 거거든. 그냥 얌전히 내 키워. 그게 당신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이딴 증거 있어 봤자야. 어차피 내가 다 지우면 없는 증거 되는 거 아니겠어? 핸드폰이야 부숴서 버리면 그만이고. 당신들 집안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야, 내가 네가 밖에서 낳은 나도 몰랐던 자식을 왜 키워? 당신 내가 한 번도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한 적 없어서 늘 궁금했지? 오늘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줄게. 그리고 아빠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당당하게 말했죠. 아빠,
사기꾼이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실토 다 했어요. 증거도 다 남겨뒀고요. 그래, 이 들어는 아빠한테 맡겨둬라. 이 사람들이 변호사 얘기를 아주 우습게 한 모양이니. 뭐? 장인어른이 변호사라고? 뭐야, 왜 그걸 이제야 말해주는 건데? 당신 이거 사기야. 맞아요. 제 친정아빠는 60이 넘고 나서는 목표로 했던 노후 자금을 다 모으셨다고 미련 없이 변호사를 은퇴하신 전직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누군가는 변호사, 사 들어가는 직업이니 어깨 당당하게 펴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왜 숨기냐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 이해합니다. 저도 아빠의 속마음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왜 저렇게까지 자기 직업을 숨기고 싶어 할까 싶었거든요. 아빠도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힘들고 고되겠지만 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이거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대요. 상담 중에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장례식에서 만나게 된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아빠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며 사무실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운 사람까지.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 하나로 60까지 어떻게든 버텨봤지만 정말 이제는 이 일들이 치가 떨린대요. 지인들도 이런 아빠의 직업을 이용하려고만 들고 제대로 된 주변 사람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다고. 이래서 다들 결혼할 때 직업을 따져봐야 뭐하냐 하나 봅니다. 결국은 서로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아빠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이 미친 집안이랑은 연도 없었던 걸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혼인무효 소송 말이냐? 아마도 이 경우에는 힘들 수 있다. 결혼식에 들어간 것 자체는 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게 결국은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다는 의사로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말이다. 이력은 남겠지만 혼인 취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일은 아빠랑 너도 본 예전 내 제자 알지? 걔가 같이 해서 도와주마. 아빠는 단단히 화가 났죠. 어쩐지 그때 남편 놈의 태도와 시댁에서 그 아이의 존재를 밝혔을 때 이상하게 불길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면서. 아무래도 단연간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한 경험의 촉이 발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제가 건넸던 모든 자료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자 남편은 안색이 파랗게 질리면서 안절부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네 언제까지 내 딸을 속여먹을 생각이었나? 내 딸이 진 거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내게 건네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범죄라는 건 알고 있나? 먼저 혼인 취소 소송 진행하고 난 뒤에는 깜빵에서 살까고는 하고 있게. 남편은 깜빵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제 친정아빠 바지를 거의 벗길 듯이 잡아당기며 울며 불며 죄송하다, 봐달라 아주 난리가 났죠. 제발요. 장인어른,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저한테 자식이 있다고 하면 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가족들도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거고요. 자네 지금 자꾸 거짓말로 이 상황을 넘기려 그러는데 지금 하는 말도 다 녹음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자꾸만 자기 입으로 증거를 만들어주니 이거야 원. 내 딸을 이런 놈한테 보내려 했던 내가 바보지. 그 자리에서 아주 당장에 혼쭐을 내고 쫓아냈어야 하는데. 남편이 장인어른 여보하며 저를 붙잡으려 하자 아빠가 그 손을 탁 쳐내고는 말했습니다.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소중한 내 딸을 만지려고 들어? 당장 다음에 볼 때는 법원에서나 얼굴 마주치도록 하지. 이 더러운 집안하고 소중한 내 딸 얼굴 마주보게 만들 순 없으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신혼집을 나섰죠. 이후 혼인 취소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나눈 그 통 내용들과 저는 남편에게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제 이런 결혼 내용이 서류에는 남아버렸다는 걸까요? 아빠는 이런 사실을 아주 분해하면서 전 남편과 시댁 사람들을 사기로 고소를 했고 그간 찾아와서 애원하던 시모와 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말해줬던 증거들과 남편의 딸이라는 아이가 보내준 사진 덕분에 전 시댁 사람들은 모두 사기죄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모도 가담했다는 것이 들통났으니 당연히 셋 다 다분히 고의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던 죄를 물어 벌금은 당연했고요. 다만 조금 안타깝다 생각하는 건 전 남편의 딸입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아빠가 당장에 없어졌으니. 전 남편이 말하길 자기 딸인데 본인을 뒤통수를 쳤다며 배신을 때렸다고 영악한 기집애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년 자기는 책임도 지기 싫다고 보육원에 맡기겠다고 말이죠. 이게 진짜 인간 새끼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년이 내 애새끼긴 해? 감히 자기 아빠를 이렇게 콩밥을 먹이려고 드는데? 그런 애를 내가 왜 키워? 이런 미친놈을 봤나. 너란 놈은 정말 아주 콩밥을 먹어도 단단히 먹어야 해.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해? 네 자식이란 생각은 하고 있냐? 이 애비도 아니 새끼야. 그리고 저도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줬죠. 법정에서의 소란에 진정하라 했지만 흥분이 쉽게 가라앉진 않더군요. 거기에 이건 조금 오지랖이다 말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나중에 그 전 남편의 딸이 있는 보육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찌 보면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고 저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서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게 되었으니까요. 언니가 왜 미안해요? 전 항상 답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저를 두고서 항상 왜 태어났냐고 우리 집안 쓰레기라고 그랬거든요. 전 지금 여기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언니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아이가 참 성숙하죠?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자랐는지 아이의 말에 전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당사자도 이리 씩씩한데 어른인 제가 어떻게 흘리겠어요. 제가 겪은 희대의 사기극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겪고 난 직후에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요. 만약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다던 아빠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도 많고 이혼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사기꾼들이 많으니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청자님들은 항상 본인의 촉을 한 번쯤은 믿어보라 말하고 싶네요.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떤 게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말이에요.